9월 25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6년의 대법원장 임기를 공식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며 사법개혁은 사법부 몫이라고 강조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법관 경력이 없는 진보적 법관 모임 회장을 역임한 50대의 대법원장.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고 대법원으로 곧장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표정은 약간 상기돼 보였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대법원장이 되었다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어떤 사법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정치개혁은 대통령, 정부, 국회가 감당할 몫인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 속에서 독자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서 국민과 사법부 내에서 신임 대법원장께 기대가 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사법부 개혁에 관여할 생각이 없으니 대법원장이 전권을 쥐고 잘 해보라는 덕담이자 당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국민의 기대를 잘 알고 있고 사법개혁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부터 어떤 식으로든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할 생각입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동안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교체됩니다. 초미의 관심인 대법관 임명 제청에 대해서도 김 대법원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은 상권 분리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것이고 다만 제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충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제 뜻을 관철할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식 취임식은 내일 열립니다. 내일 취임사를 통해 향후 대법관 구성과 고법 부장판사 승진 임용 폐지 등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구상의 밑그림과 방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소설가 황석영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가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피해 조사 신청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 만들어진 이른바 MB 블랙리스트에 대해 진상조사위에 조사 신청을 한 것은 이들이 처음입니다. 황석영 씨는 기자회견에서 새삼 쑥스럽게 피해를 언급하는 게 그렇지만 개인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며 피해 사실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아다시피 2015년에 도훈 처장이란 자는 직접 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 제작된 노래라고 나의 이름을 적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이러한 왜곡된 사실을 극우단체의 이름으로 신문에 전면 광고하면서 황석영이 빨갱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김미아 씨는 국정원에서 작성한 나에 관한 굉장히 많은 서류를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고 과연 이것이 내가 사랑했던 대한민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엔 MB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 대리인단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를 국정원법 위반과 강요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객지, 삼포 가는 길, 무기의 그늘, 장길산, 오래된 정원 등 선굵은 사회성 짙은 소설로 한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황석영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당대의 거장이 기자회견을 연 까닭,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벌어진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스스로 비주류, 불온한 작가로 자처하면서도 견디기가 힘들었다는 황석영 작가에게 지난 보수 정권에서 벌어진 일,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작가 황석영은 지난 2010년 정부 대북정책 비판글을 신문에 기고합니다. 이후 대놓고 가해지는 협박. 2010년 가을 국정원 요원은 그에게 이제부터 정부 비판을 하면 개인적으로 큰 망신을 줄 테니 자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황석영은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희망버스에 올라탑니다. 2012년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 지지 국민연대 공동대표를 맡습니다. 2012년 대선은 문재인 후보의 패배로 끝났고 황 씨에 대한 철진한 비방과 모략은 고장났지만 무지하게 소리는 큰 레코드처럼 반복됩니다. 황석영이 쓴 광주항쟁 기록은 북한 책을 베낀 것이다. 황석영 작사, 제작, 님을 위한 행진곡은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 공작금을 받고 만든 것이다. 황석영은 빨갱이라는 신문 광고까지 버젓이 실립니다. 계속되는 비방, 또 비방. 하지만 작가의 양심으로 멈출 수 없었던 사회 발언. 2014년 세월호 사건에서 작가회의 성명서 발표 대표 기자회견. 베를린 문학제에서 세월호 주제 장문의 에세이 발표. 황석영의 사회 참여 발언과 글쓰기는 계속됩니다. 이후 이해할 수 없는 행사 취소. 로마대학 한국과 유럽 작가와의 만남 행사 초청 취소. 한국이 주빈국이었던 2016년 3월 파리 도서전 참가 작가 제외. 영화도 뮤지컬도 드라마도 애니메이션도 먼저 제의가 왔다가 계약 단계에서 번번이 취소됩니다. 취소의 이유. 지금은 곤란하다는 애매하고 모호하지만 왠지 서로 다 아는 이유. 지금은 곤란하다. 심지어 황석영이 거래하던 은행은 검찰의 수사 목적 요청을 이유로 해마다 6월이면 황석영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합니다. 국가보안법 처벌을 이미 받았던 사람으로서 되풀이되는 모함과 명예훼손은 작가로서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그럼에도 정권이 바뀐 지금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게 구차하고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입을 다물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속속 드러나는 예를 보며 나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황석영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구구절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밝힌 소회입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일의 배후와 과정, 기획자, 실행자가 누구인지 무슨 이유로 왜 그랬는지 밝혀달라는 것이 황석영의 요구입니다. 50년 넘게 작가로 살아왔다. 치열하게 시대와 불화하며 싸우며 화해하며 다시 불화해온 작가 황석영의 궁금증은 풀릴 수 있을까요?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와 부인 권양숙 여사가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끝에 자살했다는 글을 올려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직접 나온 건호 씨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고소장 제출 배경을 밝혔습니다.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건호 씨는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사건 재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비열한 정치 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남승한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 오늘은 사자 명예훼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남 변호사님, 정진석 의원이 그런데 정확하게 뭐라고 발언을 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정진석 의원이 자기 SNS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 경위, 서거 경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조사를 받은 후에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고 나서 권양숙 씨가 가출을 했다. 그리고 혼자 남은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정 의원이 알 위치에 있나요? 어떤가요, 이거를? 네, 이게 부부싸움을 했는지, 그리고 가출을 했는지, 또는 서거하게 된 경위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것을 알 상황은 전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어떤 저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측 내지는 사망의 원인이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사정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페이스북에 쓰실 때는 전혀 그런 취지로 쓰신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이제 사자의 명예훼손, 돌아가신 네. 분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허위의 사실인가 하는 거 하고 네네. 그러면 이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에 해당하는가 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고인의 서거 경위와 관련해서 고인의 서거 경위를 굉장히 하찮은 일로 네. 만들어 버렸거든요. 부부싸움 후에 가출하고 혼자 남아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하찮은 경위로 만들어 버린 것인데 네. 그렇다면 고인의 서거 경위와 관련한 그 경위에 대해서 유족들이나 다른 또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감정에 비해 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 경우라면 일부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 앞서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눠서 처벌합니다. 네. 그런데 사자의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사실을 말했은 경우에는 그게 사실이라면 설사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것을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 사자 명예훼손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조현오 전 서울청장도 네.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네,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었습니다. 아, 실형이 나왔어요. 네, 실형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됐고요. 네. 명예훼손으로 이제 법정 구속되니까 본인은 아마 상당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네. 8일 만에 보석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네. 항소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되기는 했지만 징역 8월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 사자 명예훼손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법정형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네, 조현오 전 서울청장한테 실형이 나왔으면 정진석 의원한테도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되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은 명예훼손죄는 흔히 실형이 잘 안 나오는 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실형이 간혹 나오기는 합니다. 네. 조현오 청장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지휘에서 충분히 본인이 얘기했던 사실과 관련된 증거나 이런 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데도 네. 얘기한 것이라는 점이 더 작용한 것 같고요. 과거에 어떤 국립대 교수가 얘기했던 경우가 하나 있는데 네. 그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네. 정진석 의원의 경우에는 물론 이게 명예훼손적인 말이냐에 대한 논란을 한번 가져갈 것 같고 네. 만약에 얘기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가출 또는 부부싸움에 포인트를 둔 것이 아니라 앞에 검찰 조사에 염두를 둔 것이다. 그런 일과 같은 복합적인 일 때문에 이런 비극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변론을 할 것으로 네.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리 다툼도 좀 있어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 네. 조현오 전 청장이 얘기했던 것에 비해서 그 처벌 강도가 좀 낮지 않을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네.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곳에서는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발언이다. 이런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내일 관련해서 더 얘기해보고 사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 소송 얘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판결입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부부가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며 위장 이혼을 했습니다. 1가구 1주택인 것처럼 위장해 양도세 등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무당국이 이 사실을 알고 세금을 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세무당국이 아닌 위장 이혼한 아파트 판매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2008년 1월 강모 씨는 부인 김모 씨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8개월 뒤인 2008년 9월 강 씨는 자신 소유 아파트를 팝니다. 강 씨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1세대 1주택자라며 세금 신고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세무당국이 조사를 해보니 강 씨 부인 김 씨는 주택을 8채나 가진 다주택자이고 이들은 아파트를 판 3개월 뒤인 2009년 1월 재결합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세무당국은 이들 부부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고 보고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7,300만 원을 포함해 1억 7,876만 원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강 씨는 못 내겠다고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오늘 강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른 목적, 즉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혼 의사가 있었으니 합의 이혼으로 이혼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하고
이혼이 유효한 만큼 당시 1가구 1주택 상태가 맞다. 따라서 세금 면제 대상도 맞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형식 논리적으로는 무결합니다. 다만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각 분야 전문가 100명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민법제관 제도는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국민에게 입법 자문 의견과 불편 법령 개선 의견을 듣는 제도로 임기는 2년이며 올해는 모집 공고를 통해 30명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공공기관과 관련 업종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14명이 참가합니다. 경실련과 민변, 한국투명성기구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수처 설치 촉구 공동행동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공수처 조기 설치를 위한 시민 요구 결집에 나서겠다며 2017년 정기국회 1호 법원은 공수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우수 변호사 10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웅, 김보건, 김영규, 성진옥 변호사 등으로 수상자는 상장과 함께 사무실 입구에 부착할 문패가 수여됐습니다. 변협은 지난 7월 첫 우수 변호사를 선정했고 오는 12월 세 번째 우수 변호사를 선정키로 했습니다. (9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